시간에 이어 또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말자리도 별로 없는데 또 하게 된 걸 보니 참 그렇네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난 방송 때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일명 AAC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어장애인이 겪게 되는 불편함에 관해서 알아본 것인데요. 김주현 광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께서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소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전 국민이 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경험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시각장애인 활동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었는데요. 그 스마트폰은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그냥 화면에 있는 글들을 쭉 읽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스마트폰이 장애인들한테 참 고마운 도구가,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오늘 방송의 게스트인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천성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 배제, 소외 없이 평등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 접근권뿐만이 아니고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의 접근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말행동, 글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것.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며 또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자신에게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간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애정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들어보니까 애정이란 말에 이렇게 눈이 확 띄네요. 귀가 확 열리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언어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한데 언어장애가 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인간은 말로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넓은 뜻으로 언어장애라고 한다. 말에는 형식적 측면인 음성과 내용적 측면인 의미의 두 측면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립된다 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언어장애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빠르고 말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더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는 그 의사소통의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소통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된 정보를 처리하여 행동에 옮기는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사소통 장애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마저도 제한받고 배제되어 차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언어장애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아직은 조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잘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잘 돼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현실에서 이런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언어장애인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 250만 명, 지체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 인구 중 13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을 뒷받침해줄 보조기구가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말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발화장애나 지적, 자폐, 청각 등이 장애가 중복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의사소통 부분에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여러 장애 유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체 장애는 아마 저 같은 장애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신뢰가 되겠지만, 뇌병변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은 우리 이원주 선생님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삶의 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수준들을 이야기할 때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잘 되어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잘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 주위의 사례를 한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최연수 씨는 신체적 장애로 엄지손가락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교 수업은 물론 일상 대화에서도 어려움이 컸는데요. 직접 제작한 의사소통판을 활용했지만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뇌병변 1급인 김가영 씨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택시 기사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무능력하게만 느껴졌죠. 심지어 말을 걸면 상대방이 동정의 눈빛을 보내거나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의사소통 장애인과 대화를 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사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지금 전동 휠체어가 아니라 예전에는 목발을 가지고 이용해서 보행을 했었는데요. 걸어 다니고 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전동 휠체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대하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목발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이게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눈빛이 좀 다르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저만 해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언어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그런 사회적인 뭐 현실? 실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체,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성 장애로 의사소통 보조도구가 필요한 이들은 전국에 약 4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편리하고 쉬운 입력장치와 화면 그리고 음성 출력 기술을 활용한다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일상활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저런 장애인의 뭐라 그래야 돼요?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 있는지 뭐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게 등장하는 장애인 이야기 중에 지적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의사소통 대체 기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읽어줄 때에 지적 장애인이란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이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성 향상, 교육 참여 증대, 취업 기회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 능력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일상의 의사소통 전반을 도와주는 전문기관이나 원활한 보급사업이나 중재 서비스의 제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우리 현실에 있어서 소통, 장애인들이 어떤 소통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 귀에 딱 들리는 단어 하나가, 이거는 권리다라는 단어가 제 귀에 딱 들려서, 이건 단순히 장애인이 어떻게 편리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거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없다라는 현실이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기분도 별로 좋지는 않네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AAC 보완대체의사소통의 현 주소, 뭐 아니면 현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쓰던 음성 엔진 말고 그 전에 쓰던 음성 엔진이 대한민국의 모기업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IT 강국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친구들을 한국에 초대하는 모예능 프로그램서도 보면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외국인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지만 유독 장애, 복지 등과 관련된 기술력이나 전달 체계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모기업에서 얼마 전 진행하였던 장애 아동 및 성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 및 지원 사업은 이러한 개인의 기능적 한계를 벗어나서 장애인도 제약 없이 소통하고 나아가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딸랑 단말기만 보급했던 기존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나 기타 지원 사업보다는 입출력 장치와 거치대 등을 지원하여 훨씬 종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장애 개개인의 의사소통 지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즉 중재 작업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초기 욕구 수요를 하는 정도로 머물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사업에 가까워서 좀 더 보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일상적인 보급 사업과 일상적인 중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과 보급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지역 사회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 인식 개선, 제도 개선 등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AAC의 발전은 기술적으로는 많이 발전해 있지만 이를 장애인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 체계와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얼마간의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교와는 다르게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야, 여기는 웬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냐? 그런 얘기를 종종 저한테 하거든요. 특히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 외국에는 그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이렇게 외출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보이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의사소통 대체 보완기구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뭐 정부나 아니면 뭐 어떤 의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뭔가 뭐 동정을 하듯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꾸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다 보면 아 저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필요성의 공감대가 느껴지면
말씀하신 대로 이 거대한 엄청난 이 IT 산업의 기술력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만 장애인들이 더 사회로 나와야 된다. 더 나와서 장애인들이 정말 많구나. 장애인들이 정말 많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자꾸 알려져야 저는 이런 것들이 기술도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알려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그리고 나와 있는 그런 보완대체 의사소통 단말기 혹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받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AAC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장애인들의 활동 반경에 맞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답니다. 사용자의 수준을 알아서 파악하여 적절한 어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13종으로 다양하게 지원되는 음성이 문장 단위로 상대방에게 글을 읽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화도 가능하답니다. 장애 아동 및 성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 및 지원 사업은 스마트 AAC 기구 지원뿐만 아니라 스마트 AAC 전문가 양성을 도모하고 의사소통 훈련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힘쓰고 있답니다. 스마트 AAC 기구 사용 실태와 효과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활동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공개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요 방송 나가기 전에요. 이 글을 읽어주는 요 목소리를 몇 개를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좋게 들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길을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처럼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게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방송 전에 잠시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국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진솔이라고 하죠. 진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 네. 진솔이에 대해서 진솔이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진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엽니다. 검색어에 진솔이를 검색합니다. 설치합니다. 볼륨 조절을 최대로 합니다. 앱을 사용한 후엔 볼륨을 조절합니다. 직접 사용해 봅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iOS 즉 사과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사실 iOS 하면 이제 좀 다른 운영 체계인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여기에서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어플들이 또 있겠죠? 어플리케이션이 또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또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C 소프트문화재단에서 제작한 마이 퍼스트 AAC 시리즈는 아동용 어휘와 짤막한 어휘뿐만 아니라 상징과 문자 모두 구사를 하여 자기 수준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iOS 양쪽 운영 체계별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가면 PC 버전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또 마이 퍼스트 AAC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콤마 AAC 이것 역시 카테고리 선택형인데 뭔지를 모를 정도로 복잡하여 AAC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핑키민키 학령기 학습용으로 개발 편집 가능하고요. 가격이 비쌉니다. 마이토키는 문자, 상징, 문장 등의 편집이 가능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이토키 PC 버전입니다. 음성이 가장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PC 버전과 태블릿 버전이 있고요. 역시 가격이 비쌉니다. 그 외에 다수의 학습용 AAC 기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AAC 어플이 영문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진소리만의 장점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우리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권리라고 하면, 장애인들의 권리라고 하면, 의사소통 자체가 권리라고 하면 이거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언어 장애인에게 이런 영향,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더 발전이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소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장애에 따른 소통 격차가 좁아지는 세상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랄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현주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반대하거나 이게 틀렸다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선에서 출발하는 거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늘 합니다. 이렇게 우리 달리기 운동 하는 스포츠 중계 보면 이렇게 뭐 400m, 100m는 출발선이 똑같은데 뭐 400m라든지 뭐 800m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곡선에 보면 서 있으면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좀 저 앞으로 나가 있잖아요. 저 앞으로 나가 있어서 이렇게 출발 소리가 딱 울리면 그 곡선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불편함을 겪지 않고 달리게 해주는 그런 스포츠 경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선에 출발한다? 그거보다는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줄 거냐, 이거 사회와 국가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AAC를 적용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전동휠체어를 타다 보면 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하철과 그다음에 역 간에 이렇게 그 공간이 넓어가지고 바퀴가, 특히 앞바퀴가 훅 빠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언어가 조금 이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바퀴 좀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언어 장애를 겪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이원준 선생님이 전철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걸 또 직접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의 좀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리프트를 타기 위해 1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전철 안에서 미리 역무원에게 전화를 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전화를 하였으나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해법이 MMS란 문자와 숫자로만 이뤄진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동영상, 사진, 멜로디 등을 첨부할 수 있어 마치 유선 인터넷에서 보내는 것처럼 화려한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일컫는 것으로서 3세대 이동통신에서 핵심 콘텐츠로 등장할 전망이어서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도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원준 선생님만큼은 아닌데 저도 이거 살짝 이런 걸 해봤어요.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굉장히 이 지하철과 역 사이가 먼 역을 제가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내리면 또 바퀴 빠진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역마다 전화번호를 제가 제 스마트폰에다가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역 도착하기 전에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어디 역인데 발판 들고 나와주세요 라는 것들을 저도 실제적으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장애인들은 정말 온갖 것 다 기억하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사실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거 왜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돌아다녀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역에 어떻게 전화를 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동열차 타기 전에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아둔다. 2. 전동열차를 탄 후 맨 앞과 뒤에 있는 열차 번호를 알아둔다. 3. 최소 5 최대 7 정거장쯤 전에 문자를 보낸다.
4. 지하철 회사 MMS 번호를 알아둔다. 중앙선 1호선 중 G3, 분당선 코레일의 전화번호는 1544-7769이고 1호선 지하 2에서 8호선의 전화번호는 1577-1234입니다. 이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뭐 동영상 제작 뭐 이런 거 꿈도 못 꾸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원주 선생님. 아, 그렇구나. 어렵게 만드셨다고 하네요. 아, 예.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보면서 선생님 설명하실 때 좀 보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1번에 전동 열차가 앞에서부터 이제 1-1, 1-2, 1-3, 1-4, 그 다음에 또 2-1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열차 칸의 번호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락을 하시거나 할 때 저는 이 열차 몇 호선 열차, 여기 나와 있죠. 2번에 열차 번호를 알려주시고 저는 몇 번째 칸에 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못하면 사실은 또 역무원은 저쪽 칸에 가 있고 자기가 실제로 타고 있는 건 또 여기 타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또 헷갈리고 뭐 이렇게 길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언어 장애인이 겪게 되는 불편 그리고 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원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아직은 좀 낯서다. 목소리도 좀 그렇죠. 이 기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좀 낯설고 그렇죠. 또 약간 불편하게도 느껴지고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거나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지금 이원준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클릭하고 또 이걸 구동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려서 사람들이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비장애인이 약간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 언어 장애인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인식하게 되면 저는 이런 불편함이나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원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 장애인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원준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호자를 먼저 찾습니다. 저도 누군가 이야기를 하시면 생각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느리게 대답할 수 있으니 기다려주시고 다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거부감 없이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지루하셨을 수 있지만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인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